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요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동정 기사가 많습니다. 장외투쟁으로 전국을 다니다 보니 소재가 많기는 하더군요. 황 대표는 어제 충북 제천에 있는 고추밭에 갔고 오늘은 충남 천안의 한 아동시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대구에서 환경미화, 배식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언론은 너나 없이 봉사활동이라고 보도합니다. 정치인들의 이벤트성 정치 행보를 전할 때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애쓴다는 뜻이지만 이런 부류의 정치 행위에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체가 누구든 봉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황교안, 오늘도 더 뉴스의 중요한 뉴스 키워드입니다. 잠시 뒤 더 훈수 정치에서 황 대표에 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우려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 버스 노사가 심야와 새벽에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울산은 협상 타결이 늦어져 출근길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준공영제 확대 등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버스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남았습니다. 버스 파업 상황과 과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선출됐습니다. 바른정당 출신의 재선 오신환 의원입니다.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에서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로 국회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됐지만 당 내부 갈등은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보고된 교권 침해 사례가 15,000건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교사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 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1인당 관리 대상자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경찰이 석 달 넘게 이어온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승리의 영장 기각에 이어 유착 의혹의 핵심인 윤모 총경에 대해서는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 뼈아픈 건 대형 유흥주점의 유착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용두삼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버스 노조가 새벽까지 이어진 사측과의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습니다. 다만 울산에서는 타결이 늦어지면서 출근길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유충섭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모든 지역이 타결된 건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래도 일단 버스 대란은 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버스업계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일단 파업은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남, 경남,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해 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경기와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고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임금을 3.6%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은 2021년까지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평소와 같이 버스가 정상 운행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경우 61개 버스회사 7,400여 대 버스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긴장 속에 협상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노사가 막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울산 상황은 어땠던 겁니까? 네, 울산 버스 노사는 밤샘 협상 끝에 오전 8시쯤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임금은 7% 올리고 정년은 만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임금 인상 재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서 작성이 오전 10시가 넘겨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5시부터
울산 시내버스 5개 업체가 파업에 들어가 500여 대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전 11시가 넘어서부터 정상화됐습니다. 버스 운행에 한때 차질이 빚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부산에서도 밤샘 교섭 끝에 노사가 새벽 4시 50분쯤 합의하면서 새벽 첫차 운행이 늦춰져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오늘 출근길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YTN 취재진이 현장 취재하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아침 7시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버스들이 평소처럼 분주히 오갑니다. 밤샘 협상 끝에 서울버스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경기노조는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광역버스와 시내버스가 평소처럼 원활하게 운행되면서 걱정했던 출근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파업 걱정에 서둘러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 첫 차부터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검색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타게 돼서 좋고요. 한번 타면 기차 탈 뻔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버스 타게 돼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출근 수단이 버스뿐인 승객들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출근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걱정이 좀 됐었어요. 왜냐면 버스로만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하지만 완전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경기도의 경우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광역버스가 멈추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이제 불편하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또 한 번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살짝 이제 그때까지 또 이제 편하게 다니겠지만 또 불안한 마음은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하루빨리 완전 타결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구속심사 시작된 지가 꽤 된 것으로 압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까? 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진행된 강신명 전 청장의 영장 심사는 낮 12시 반쯤 약 2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영장 심사에서 강 전 청장 측은 주로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강 전 청장이 직접 15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 정보 수집 업무의 특성에 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도 한 10분 전쯤에 끝났는데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이용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친박 후보들에게 유리한 선거 전략을 짜주고 비박 후보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특히 YTN 취재 결과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동향을 사찰하고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는데요.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관련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중대 범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이 석 달 넘게 이어온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의혹이었던 경찰 유착에 대해서는 새로 밝혀낸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경찰이 찾아낸 유착 인물 가운데 그나마 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윤모 총경에 대해서는 뇌물죄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도 적용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윤총경.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네, 이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총경에 대해선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부탁을 받고 술집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봐준 혐의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유착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 적용은 못했습니다. 이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사건 개입의 대가로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앞서 식사와 골프를 여러 차례 접대받았다는 것까지는 드러났습니다. 다만 접대 시기와 사건 개입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받았을 때의 윤총경의 직책, 윤총경이 비용 일부를 부담했다는 점을 봤을 때 대가성을 입증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도 못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 기준 3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야 하는데 2년에 걸쳐 260만 원 받은 것까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착 관련은 지난달 경찰관 8명을 입건한 이후 새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 발단이 된 클럽 폭행 사건에 대해선 클럽 이사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버닝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상교 씨에 대해선 클럽 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가수 승리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더 할 게 남아 있습니까? 네, 먼저 경찰은 그 기각에 대해서 비록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남은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장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법원은 성접대 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데다 클럽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 핵심 당사자인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정상화할 기색 없이 계속 얼음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민심 투어에 나섰습니다. 내홍이 극심했던 바른미래당은 재선 오신환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에 선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의 한창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투어를 시작했죠. 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하는 전국 순회를 가짜로 규정하면서 진짜 민생대장정을 한다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의 을 지키는 민생실천협의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첫 행보로 서울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1차 민생대장정 기간에 현장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밑바닥 민심을 듣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런 불공정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벌써 9일째인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찾아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어 남은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집을 옮길 때도 이사할 집을 마련하고 살던 집을 파는 게 원칙인데 이 정부는 대한에너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확실한 에너지원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후에는 충남 아산의 봉제 저수지로 이동해 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볼 예정인데 이 역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또 편의,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데 대안 없이 탈원전하는 그것은 정말 바르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내 제3당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갈등이 좀 봉합되고 화합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네, 출사표를 던진 오신환, 김성식 후보의 대결은 사실 손학규 대표 재신임 표결로 불렸습니다. 현 지도체제에 대한 공약이 달랐기 때문인데 손학규 대표 즉각 퇴진을 주장했던 오신환 후보가 신임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의 체제 전환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의원단 워크숍을 열어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손 대표를 찾아뵙고 충원도 하겠다고 했는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도체제 구성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서 바른미래당 갈등이 극에 달했죠. 당 공동 창업주인 유승민, 안철수계의 승리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선관위는 오신환 후보가 과반인 13표를 채우자 당규에 따라 남은 표는 열지 않았습니다. 박빙 판세였던 만큼 몇 대 몇이었냐를 두고 물밑에서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 지붕 두 가족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고 또 극한의 대치 중인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당장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됐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도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결정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뒤 치러진 재보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이 여당 맞춤형 선거 전략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2014년 7월 중순 730 재보선 관련 분위기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통 행보로 세월호 국면의 전환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호감도를 끌어올려 여당 지지세를 견인해야 한다며 소외계층에게 문화관람을 시키고 보양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기획하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이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를 사찰하고 임원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방송사 사장의 우파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찰의 방송 사찰 문건 존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기란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기란영 사장이 해경 비판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 정보국도 움직였습니다. KBS 등 지상파 방송 동향을 사찰해 청와대에 대응 방안을 보고한 문건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KBS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사장 퇴진 요구가 고조되고 촛불 집회 보도 비중도 높이려는 경향이 감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MBC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현진 당시 아나운서의 뉴스데스크 앵커 복귀를 대표적인 정상화 사례로 꼽았습니다. 파업 중간에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가 메인 뉴스를 맡도록 배려해 기자들이 반발해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또 드라마와 예능을 정상 편성하며 사측이 정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정보경찰의 방송사 사찰 활동은 단순한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적인 보도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파 사장 인사와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조치를 주문한 것도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우파 인사가 임명되도록 조치하라는 상식 밖의 주문도 등장합니다.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선임 거부 기조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KBS와 MBC 등 영향력이 큰 공중파에 대해 세월호 보도 비중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방송사들도 정부 비판 보도를 자제하도록 경영진의 협조를 촉구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의 방송사 사찰과 인사 개입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방송사 사찰 정보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당시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경찰청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보고된 교권 침해 사례가 1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교사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담임을 맡은 아이가 끊임없이 수업을 방해했고 제지하면 거친 욕설까지 하며 대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거나 또 병원 진료를 고민하고 있다거나 병가를 내거나 내겠다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맞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등 교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15,0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학생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는데 폭행 건수와 성희롱, 성폭행 등 성범죄 건수 모두 5년 사이 2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벌인 교권 침해 사례는 2014년 25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입시가 시험을 잘 치르게 하는 기술 주입식 입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제지 간에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희석되어 가는 것 아닌가. 같은 기간 폭행, 성범죄, 뇌물수수 등 교사들의 비위도 2배 가까이 늘어 교사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생 인권 개선만큼이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포함된 교육 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주 YTN은 녹슨 분유통에 담긴 분유를 먹은 갓난아이가 입원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의 자체 실험과 분유업체의 조사 결과 분유통 입구는 극소량의 물만 닿아도 불과 이틀 만에 녹가루 범벅으로 변했습니다. 습기 유입을 막아준다는 안전캡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유통 상단부가 온통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적은 양의 물이 닿은 곳에 녹이 슬어 번진 겁니다. 아기를 둔 부모들은 녹슨 분유통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저렇게 다 그러는 거 보면은 도대체 뭘 먹여야 되나 싶고 저게 다 녹이 쓴다고 하면은 그 안전캡 문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유통이 얼마나 쉽게 녹쓰는지 YTN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대형마트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 상위 4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유통 상단부에 티스푼 1숟가락 분량의 물을 떨어뜨린 뒤 최초 12시간은 가습기 앞에 노출했습니다. 이후 가습기 없이 습도가 높은 욕실에 뒀는데 이틀도 안 돼 녹가루 범벅이 됐습니다. 앞서 녹가루 분유통으로 YTN이 보도한 해당 업체의 실험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습기 가동을 전제해 습도 60%를 설정한 뒤 분유통 상단에 물 5ml를 떨어뜨려 뒀더니 사흘이 지나자 바로 녹이 슬었습니다. 분유통에 물이 묻더라도 증발만 하면 괜찮은데 습기 유입을 막는 안전캡이 증발을 막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캔과 이 플라스틱 캡 사이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틈 부식이라는 이런 또 부식의 또 하나의 그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데도 시중에 판매되는 분유통 대부분에는 안전캡을 믿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외부 습기를 막아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오히려 분유통 부식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분유통이 이렇게 쉽게 녹쓰는 이유가 안전캡 때문만은 아닙니다. YTN 취재 결과 분유통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주석 도금이 벗겨지면 녹이 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 분유업체가 사용하는 스틸캔은 대부분 한 회사에서 만듭니다. 주석 도금 강판을 만드는 A사에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식 현상은 모든 분유통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안전캡 말고 분유통에 쉽게 녹이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 전문가는 처리 부식 때 붉은 녹가루가 생긴 것이라며 제조 공정 혹은 유통 과정에서
분유통의 주석 도금이 벗겨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조 공정상에서 주석이 어떤 결함을 가진 것거나 아니면 사용이나 가공 중에 그런 주석 도금이 손상이 됐거나 스틸이 막바로 대기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부식이 진행된 거죠. 이에 대해 분유업체 측은 공정 단계 결함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유업체에 납품하는 강판은 가로 세로 1m 기준으로 주석 5.6g이 도포됩니다. 그런데 주석 자체의 견고성이 약한 편이라 분유통 조립 과정에서 벗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업 조건이 조금 안 맞으면은 스크래치 나는 부분도 날 수는 있겠죠. 환경이 딱 맞아지면은 불과 이제 몇 시간만 해도 사실 녹이 슬 수밖에 없고요. 안전캡과 맞닿은 분유통 상단부에 녹이 슬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분유통 자체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에 정신건강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서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응급개입팀. 조직이 좀 생소합니다. 이 팀이 모든 시도에 설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입니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뒤 안정유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됩니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발병 후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국가가 강제 입원을 시키는 제도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 요구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강제 입원 제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토대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본인이 원치 않은 입원 치료 책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 가족이 환자를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정신의료기관 입원 제도를 보면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과 전문의 권고와 보호 의무자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하는 동의 입원은 치료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비자의적 입원으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복잡한 절차와 책임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보호 입원의 경우에 주로 가족이 입원을 신청하는데 2명 이상의 보호 의무자 신청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요구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을 일으킨 조현병 환자의 가족도 입원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강제로 치료하는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중국을 연이어 압박했습니다. 두 강대국의 관세 전쟁을
작은 다툼이라고 표현하며 협상 타결을 낙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25% 보복 관세 폭탄을 던지고 미국은 같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 제품 3,800개 품목을 발표한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강대국의 무역 전쟁을 사소한 다툼에 비유했습니다. We're having a little squabble with China because we've been treated very unfairly for many decades. 이어 미중 협상 타결을 자신하며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빼앗아가는 돼지 저금통 따위는 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turn out extremely well.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We a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likes to take advantage of or take from, and we can't let that happen anymore. 중국이 대미 결사 항전 태세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운 반면 미국은 훨씬 여유롭게 대응한 겁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월등히 많고 그만큼 관세 타격도 크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트윗에서도 관세를 지렛대로 대중국 강원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하며 미중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중 협상 타결 낙관 발언에 힘입어 전날 급락했던 유럽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 미중 정상회담까지 두 경제 강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낙관과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미국과 사이가 나빠진 나라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다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란 사례가 있습니다. 오랜 앙숙이었던 미국과 이란은 2015년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이른바 이란 핵 협정에 합의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서명했고 독일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했고 대이란 제재도 복원시켰습니다. 현재는 최신의 스텔스기인 F-35가 중동에 배치되는 등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두 나라 관계를 증진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기로 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가장 큰 미래의 위협인 중국을 상대로 오바마 행정부는 협력적 관리 외교를 추구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때부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하고 당선 직후에는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해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이후에는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무역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러블 쿠바도 있습니다. 2014년 12월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합니다. 이듬해 서로 대사관도 설치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쿠바는 다시 폭정 국가로 규정되고 맙니다. 완화되던 제재가 지난해 11월 다시 강화됐고 최근에는 20여 년 전 국제사회 반대로 사실상 폐기됐던 쿠바 제재법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멕시코 이민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양성화하되 미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의 이민 개혁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장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장벽 건설 비용 부담 문제로 멕시코 정부와 갈등이 생겼고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던 베네수엘라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 나빠지는 등 트럼프 체제의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갈등의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예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핵실험을 이어갔기 때문에 관계 악화가 예상됐지만 오히려 지난해 6월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물론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만큼은 트러블을 만들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달 놔두면 제풀에 꺾여서 돌아온다. 2주 전 이 시간에 박지원 의원이 한국당 장애투쟁과 관련해 내놓은 예상입니다.
대통령도 또 다른 정당들도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이런저런 제안과 요구를 하지만 한국당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정말 놔두면 제풀에 꺾이게 될지 다시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놔두면 제풀에 꺾여서 돌아온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 전망이 아직 유효한지요? 저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네. 통계청 4월 경제 네. 발표에 의하면은 실업률이 4.4%입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11.5%. 지난 19년간 실업률이나 청년 실업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제를 민생을 버리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밖에서 돌아다니겠어요. 아마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간절히 돌아오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밖에 다니면은 예. 황교안 뒤로 따라다니지만 국회 들어오면은 나경원이 앞서고 네. 황교안이 뒤를 따라다니는 꼴이 됩니다. 국회 정상화돼야죠. 25일까지로 일정이 일단은 잡혀 있던데 예. 그 시점이면은 이제 끝내고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5일 전에 예. 돌아와야죠. 지금 현재 그러한 결단을 만약 황교안 대표가 내려서 회군을 한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지지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25일까지 안 채우고 회군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이 일단 제안을 내놨잖아요. 여야 대표들 같이 만나자. 이제 뭐 5대1로 하냐, 1대1로 하냐, 뭘 먼저 하냐 이런 논란들이 오고 가는데 지금 새로운 제안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먼저 네. 5대1로 하면은 그 다음 1대1로 하겠다. 그러면 많이 양보해 준 거예요. 물론 저는 대통령께서 왜 1대1로 못 하시느냐. 황교안 대표 만나주는 게 좋지 않는가. 설사 황교안 대표가 땡깡을 놓고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5대1 하고 1대1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황교안 대표도 다 얻어낼 것 낸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와야죠. 네.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일단 5대1 먼저 하고 1대1 할 수 있다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거부했습니다. 그럼 판이 깨진 건가요? 깨지지는 않았죠. 뭐 지금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도 깨지지 않았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 여야 간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에 뭐가 깨질 게 있어요? 깨지면 뭐가 좋습니까? 그럼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어떤 명분을 네. 대통령께서 더 주시면은 돌아온다. 그럼 대통령이, 그리고 설사 1대1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은 그럼 무조건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 문제인 추경부터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주십시오. 이런 아량을 좀 원내 제1야당 대표가 내세워야지 저렇게 고집만 피우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럼 국회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 정도 하면 1대1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은 이분 저분들이 하시더군요. 글쎄요. 뭐 저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야당 대표가 꼭 대통령한테 이기려고 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에서도 그러면은 국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추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주십시오. 나 할 말 다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마당에 지금 민주당도 민생 투어 한다고 일단 일정을 발표하고 이미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민주당이건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건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민생 투어는 국회입니다. 예. 한 사람 나가니까 다 나가면은 손은 누가 키워요? 국회는 누가 지킬 거예요? 네.
가장 강력한 민생 현장은 국회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은 멋있습니다. 아니 좋잖아요. 예. 아니 추경이 돼야 경제가 살죠. 네. 추경은 제가 설명 듣기로는 IMF에서도 굉장히 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산불이니 네. 포항 지진이니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버리고 장애 투쟁하러 가면 장애 투쟁하면 뭐 경제가 좋아집니까? 그럼에도 예산이 통과됩니까? 불구하고 뭔가 목적 또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 계속 일정은 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민생을 버리고 국회를 버리고 저렇게 나가는 것은 자기가 대권 네. 가도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국민 속에 각인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결국 한국당 지지층, 태극기 부대들과 함께 다니면서 각인시키는 거지 전체적인 국민한테는 감동을 못 얻고 있어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당 지지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국회로 복귀해야 된다는 의견이 당연하죠. 네.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 5.18 기념식 참석한다고 합니다. 불상사는 없겠죠? 불상사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어제 목포에서 전남 5.18 대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약 2~3천 명 모인 자리에서 저도 격려사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해야 된다. 그렇지만 숙제를 하고 와라. 즉 망한 망발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 네. 그리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시키는 합리적으로 것. 네. 추천해서 가동시키고 그러한 사과를 하면서 와야지 또 자극시켜가지고 무슨 불상사가 나게 하는 것은 다분히 지역 감정을 활용하려고 하는 꼼수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설사 그 숙제를 하지 않고더라도 위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그래서 만약에 그 성숙된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은 진짜 그것이 5.18 숭고한 정신이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불상사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숙제는 반드시 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미 밝혔고요. 잠깐 그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내려가시는 건가요? 오라는 초청이 있었고 응해서 광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금 숙제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여러 곳에서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초청했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간다. 보훈처의 초청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한계를 표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서 5.18을 부정하고 박근혜 예. 국정농단을 부정하고 태블릿 PC를 부인하면은 그 집토끼 약 35% 정도의 지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또 더 큰 한국당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저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예. 역시 넘지 못하면은 소인배 정치 지도자밖에 안 된다. 네. 왜 숙제를 지금 나와 있고 약속했던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숙제 말씀 자꾸 하시니까 이거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이종명 의원 5.18 망언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징계가 확정된 게 아니더군요. 의원총회에서 네.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회부를 안 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아마 부결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어제도 한국당 관계자 출연해서 부결됐을 경우에 후폭풍을 지도부가 고민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반역사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출당이라도 시켜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지도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의총에 들어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벌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로는 하겠다. 네. 그러면서 시간 벌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기면은 된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네. 5.18 진상조사위원도 그 추천하는 거 보세요. 아니 광주 5.18을 북한 폭도 700명이 와서 일으켰다. 그때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진 사람은 전두환 소장이었습니다. 예. 그럼 거기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면서는 울고 밖에 나와서는 북한 폭도다. 그게 이율배반적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진면목이기 때문에 절대 후보는 될 수 있지만은 예. 집도끼는 모을 수 있지만은 대통령은 어렵다. 네. 그리고 시대적 역사적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열린 한국당 토크 콘서트에도 그 5.18 망원 의원을 옹호한 유튜버가 초청이 됐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무래도 민주평화당이 뭐 다른 정당들도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광주 5.18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천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모습들, 입장들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뭐 당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예. 저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당이 제대로 이성을 가지고 역사관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저희는 아무래도 호남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구실을 주지 말자 하는 겁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바로 그 손학규 대표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조우를 했어요. 네. 오늘 아니고 엊그제. 누구를요? 손학규 대표를. 네.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 네. 되겠느냐. 그리고 좀 소리를 했더니 웃고 말던데요. 네. 저 꼴이 뭡니까 손학규 대표가 지금. 지금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하겠다. 예, 요구를 이미 한 거 아닌가요? 요구했죠. 네. 퇴진을 요구하고 만약에 퇴진하지 않으면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하겠다. 예.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집권 여당은 공천을 의식해서 비주류가 된다. 네. 하니까 누구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된다. 됐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누가 된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유승민 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한국당으로 간다 했더니 저를 굉장히 비판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됐든 보십시오. 김관영은 쫓겨나고 원내대표는 안철수, 유승민 조합이 되고 이제 손학규 나가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김성식 의원을 너무나 잘 알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오지 마라. 지금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 딱 그 꼴이 됐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못 지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못 지키죠. 지키면 그 꼴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국회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네. 거기에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이런 것들이 오신환 대표는 사보임을 원상복귀시키겠다. 예. 이런 것들이 국회에 그래도 손학규, 김관영 팀이 할 때는 진보적 한 팀으로 같이 나갔었는데 이제 보수적 한국당과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지금 현재 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상복귀해서 패스트트랙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법안만큼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본회의 가면은 부결될 수 있다는 거죠. 본회의 가면 부결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자체에서 예.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원내교섭단체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되면 상정 못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워진 한 축이 또 민주평화당이에요. 그 유성엽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선거법 개정안 이대로 안 된다. 본회의 가면 부결된다. 제가 지역구 수첩 늘려야 좀 된다. 꺼낼게요. 왜 거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예. 유성엽 대표가 한 얘기는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맨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적은 곳에서 네. 몇 석이 빠져나가면은 농어촌 지역은 망합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은 수도권은 국회의원이 120석이 되는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가. 여기에서 한 20석이 빠지기 때문에 110석 되는 거예요. 네. 호남은 지금 현재 28석인데 5석 내지 7석이 빠져가면은 20석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고 예. 인구 5천만,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예산 문제만, 즉 세비 동결 등을 통해서 의원 수를 약간 증원하면은 예. 이러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농어촌이 피폐해야 되는데 그 농어촌의 피폐화를 막아주자. 예.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의당에서도 한국당에서도 그러한 지역구를 축소하지 말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거기에서 논의하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한국당과 합의를 이제 해야 패스트트랙이 아닌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네.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만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합의해서 토론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만은 예. 표결 처리하더라도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또 그렇죠.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일단 5분의 3 네.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됐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은 과반수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설사 그러한 인원이 빠뜨려도 네. 지금 현재 찬동한 의원이 166명이나 되니까 통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숙려기간 과정에서 우리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도 또 예.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도 경찰청장이 얘기한 것도 전부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되면 통과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한국당이 절대 못한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함께하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저기가 무너지면은 예.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참 손 대표가 아쉽습니다. 다시 손 대표로 가는군요. 하여튼 그 유성엽 원내대표가 한 얘기 중에 준연동형이다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50%짜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완전한 연동형으로 제대로 만들자. 근데 그 목표는 한국당을 고려하면 좀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지역구를 줄이지 말자는 얘기는 한국당을 설득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연동형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텐데 그게 현실적인 입장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유성엽 원내대표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은 당에 있지만은 충분히 토론 안 해봤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제가 드린 말씀이나 유성엽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나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호남을 예. 베이스로 하는 당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 28석에서 예. 만약 7석이 줄어들면은 21석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 농어촌 피폐화를 막기 위해서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원해서 지역구를 살려두자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손 대표 얘기 자꾸 했는데요. 그 손 대표가 만약에 자리를 그 박 의원님 전망대로 못 지킨다면 다음 바른미래당 대표는 누가 될까요? 글쎄요, 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또 뭐. 지금 뭐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도 독일에 있죠. 그렇죠. 이제 돌아오겠죠.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나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뭐 전혀 팩트가 틀렸다 하는데 부인 김미경 교수의 안식년이 6월 달에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나면 함께 들어오시지 뭐 또 독일에서 더 계시겠어요? 아, 7월이면 올 것이다. 그건 모르겠어요. 곧 빠르게 올 거예요. 빨리 온다. 네. 오면 당권에 도전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철수 대표의 속은 저도 오랫동안 함께 해봤지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안 한다겠다 하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죠. 네. 연구원장,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거기 원장으로 양정철 전 비서관이 왔습니다.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실세의 당 복귀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세인 것만은 사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네. 최근에도 또 취임 축하한다고 내가 난도 보내고 또 자기도 전화 오고 그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온다고 그랬었는데 난 얼마짜리 보내셨습니까? 김영란법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양정철 원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지금 외로워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에 의하면 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정철 원장이 아주 훌륭하게 잘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친문 네. 일색으로 공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양정철 원장이 젊은 사람이고 네. 그러한 그 누를 범하지 않을 정도의 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로운 상황인데 당으로 들어간 것은 당에서 뭔가 대통령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차 네. 청와대로 들어가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청와대 와서 당에 와서 총선 치르고 아마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가서 모시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친문 일색의 그 공천이 되는 것을 양정철 원장이 막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양정철 원장은 움직이는 사람이지 네.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라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예. 또 경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총선에 눈이 어두워서 친문 일석으로 했다가 당이 어려워지거든요. 예. 또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싫어합니다. 또 역대 보면요. 오랫동안 제가 정치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공천에 예.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한 개파 일색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정철 원장에게 그러한 얘기도 해드렸지만은 네. 그렇게 지혜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일 사람이지 어떤 자기가 또 파벌을 네, 이렇게는 알겠습니다.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네. 하면은 자기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민주당도 부담이고. 실패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하는 거죠. 네,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예. 것이고요.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는 절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박 그렇게- 의원께서도 그렇게 예, 예상하시고요? 저도 하지 마라. 네. 나도 대북 송금 특검 아니었으면 국회로 안 들어왔을 겁니다. 네. 나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마지막 나가서 끝까지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님이 임기 말 되니까 굉장히 외로우신데 네. 그러한 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상의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소한 양정철 당신만은 끝까지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공감합니다. 네. 자기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소위 민생 투쟁 대장정은 민생과 오히려 투쟁하며 대권을 향한 장정, 자기들만의 밥그릇 투정 대장정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백팩에는 민생은 없고 오로지 고장난 나침반과 대권 지도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소위 민생 투쟁 대장정은 자기들만의 밥그릇 투정 대장정입니다. 우발적인 말 실수 하나로 야당 원내대표의 인격을 말살하는 야당 죽이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말 실수를 왜곡,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욕쟁이 아줌마라며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괜한 말꼬리 트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십시오. 괜한 말꼬리 트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경제로 정책의 근본을 바꾸어 주십시오. 최저임금 동결이나 탄력 근로제 실시로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앞에서는 환영하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줄 것을 갖고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기업인들은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앞에서는 환영하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있습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마음껏 관절 쓰고 팽귀니 언제나 관절 튼튼 팽귀니 개펜텍. 굿바이 관절염 고마워 개펜텍. 관절엔 팽기니 제일 개펜텍. 애기 아빠, 애 때문에 바짝 벌어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나 봐요. 저 여기 사장인데요. 아이고, 손주 보고 오시나 봐요. 난 면접 보고 오는데.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인생금융 파트너 삼성생명. 울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버스 노사가 주 52시간 도입 등에 따른 협상을 타결짓거나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에 바른정당 출신 재선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국회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됐지만 당 내분이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 개입팀을 설치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저소득층에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경찰이 유착 의혹의 핵심인 윤모 총경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승리 영장 기각에 이어 각종 유착 의혹도 밝혀내지 못해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경찰이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를 사찰하고 임원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선거 전략을 제안한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분유통 입구에 극소량의 물만 닿아도 이틀 만에 녹가루로 변한다는 사실이 YTN 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분유통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1야당의 장외투쟁이 길어지면서 국회가 정상화할 기색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도 진짜 민생대장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원외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국회가 마비된 이유를 놓고 야당의 발목 잡기다, 청와대 탓이다, 이렇게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장외 활동, 자유한국당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하는 전국 순회를 가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 대장정을 한다면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지도부와 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밑바닥 민심을 듣고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 9일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대전의 핵융합연구소와 태양광 설치 무산 지역인 충남 아산의 저수지를 잇따라 방문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어 남은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살집을 마련하고 이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 정부는 대한에너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에너지원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대표들이 장외투쟁의 선봉에 선 사이 원내사령탑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60%에 달하는 만큼 한국당이 통 크게 결단해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청와대의 행동대장이라면서 청와대가 나설수록 파탄을 조장하고 전국이 마비된다면서 국회 협상에서 뒤로 빠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자, 앞으로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갈등이 더 불거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사실 출마한 오신환, 김성식 후보의 대결은 손학규 대표 재신임 표결이라고 불렸습니다. 손 대표 즉각 퇴진을 주장했던 오신환 후보가 신임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 전환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의원들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손학규 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할 듯도 내비쳤습니다. 오신환 후보의 당선이 당 공동 창업주인 유승민, 안철수계의 승리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선관위는 오 후보가 과반인 13표를 받자 당규에 따라 남은 표는 열지 않았는데 몇 대 몇이었냐를 두고 물밑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런 한 지붕 두 가족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고 또 극한의 대치 중인 거대 양당의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당장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됐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도 원상복귀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전국 버스 노조가 새벽까지 이어진 사측과의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습니다. 다만 울산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협상이 진행되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충섭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자,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지역별로 어땠습니까? 네, 전국 버스업계 노사가 새벽까지 이어진 교섭 끝에 일단 파업은 피하게 됐는데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남, 경남, 울산 등 8개 지자체의 버스 노사는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해 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경기와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고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임금을 3.6% 올리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2021년까지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평소와 같이 버스가 정상 운행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경우 61개 버스회사 7,400여 대 버스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긴장 속에 협상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노사가 막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출근 시간대 차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타결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울산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오전 8시쯤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임금은 7% 올리고 정년은 만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임금 인상 재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서 작성이 오전 10시가 넘겨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5시부터 울산 시내버스 5개 업체가 파업에 들어가 500여 대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전 11시를 넘기면서부터 정상화됐습니다. 버스 운행에 한때 차질이 빚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부산에서도 밤샘 교섭 끝에 노사가 새벽 4시 50분쯤 합의하면서 새벽 첫차 운행이 늦춰져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버스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경기도가 결국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충남, 그리고 충북, 세종시, 경남 지역 등에서도 올해 안에 버스 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비판과 또 서민 교통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당연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명분이 엇갈립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노조의 파업 결정 이후 경기도는 줄곧 요금 인상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를 빼고 경기도만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주민 부담 가중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숨통을 튼 게 서울시의 인상 수익금 반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긴급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오갔고 결국 이 지사가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현재 1,250원인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 9월부터 1,450원으로 2,400원인 직행 좌석버스 요금은 2,8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는 서민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나게 돼서 좀 부담이 되고요. 200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적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교통비 인상 부담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추가 채용과 임금 보존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북, 세종, 경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 축소와 임금 인상을 위해 결국 서민들의 부담을 늘린 셈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3년 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스승의 날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꽃 한 송이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됐지만 선생님들은 대체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져서 후련하다고 말합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꽃시장. 스승의 날을 불과 하루 앞뒀지만 카네이션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생이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꽃을 주는 것이 불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카네이션은 스승의 날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가고요. 작년에 비해서도 너무 안 나가고. 꽃 한 송이를 나누는데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게 서로 요즘은 좀 많이 어색하고 민망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다 보니 스승의 날 행사를 따로 치르지 않거나 아예 문을 닫는 학교도 많습니다. 전교생이 선생님과 함께 수련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수련회 가서 선생님들께 그 스승의 날 노래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상장 같은 거랑 같이 해서 편지랑 드리기로 했어요.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게 됐지만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는 등 잘못된 관행을 아예 뿌리 뽑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교사들도 부모님들 학교에 이렇게 만나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편안하게 학교에 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난 2일에는 현직 교사가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스승의 날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금은 교육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봐서 해보자는 취지로 교육의 날 이렇게 바꾸면 은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익숙한 풍경은 사라져가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은 선물과 꽃이 오가지 않아도 돈독한 사제지간의 정은 이어갈 수 있는 스승의 날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지만 어떻게 기념을 해야 합법인지 여전히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카네이션 생화는 안 된다는 설에서부터 케이크 파티를 할 수 없다는 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 축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Y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촛불을 불며 축하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젠 이런 파티도 안 되는 걸까? 스승의 날 때 서로 반에서 작은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학생들이 모은 돈으로 케이크나 파이를 사서 선생님과 함께 촛불을 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를 선생님께 드린다거나 파티가 끝난 뒤 선생님과 나눠 먹는 건 안 됩니다. 선물로 간주해 교사에게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합니다. 꽃은 개인이 줘선 안 되고 학생 대표만이 공개된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대표 몇 명이 따로 드린다면 인증샷을 찍어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꽃이라면 생화든 조화든 종이 카네이션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이 꽃에 대한 가격 제한이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화도 되고 종이꽃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5만 원 이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설학원이나 순수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이나 공공기관 위탁 어린이집이라면 대표인 원장 선생님께는 뭐라도 드리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선생님께만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지 어느덧 3년째. 해석이 어렵다 보니 논란을 피하기 위해 또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5.8%, 700곳 가까이는 스승의 날 휴업을 택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조금 검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말하자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의 어떤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서는 안 된다. 검찰이 좀 보다 좀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반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글쎄 뭐 소통을 항상 하고 있고요. 검찰의 반발은 실제보다도 더 언론에서 더 크게 반발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소통은 항상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어제 일선 검사장들에게 메일 보냈는데 총장님 고언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그런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의 차관 수사팀 결정하셨는지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왔나요? 어제 다 알았다고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말씀을 그런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수사 종결권이나 그 검찰의 경찰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꼭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미루신 이유는 따로 특별히 있으십니까? 기자 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돌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이 기자단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돌발적인 상황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국회가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대검찰청은 내일 오전 9시 반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문 총장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검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하검사의 비위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 수뇌부 4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수사권 조정안 갈등까지 겹치면서 검찰과 경찰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전현직 검찰 수뇌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입니다. 이들은 부하검사의 고소장 분실과 위조 사실을 알고도 어물쩍 넘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지검 윤모검사는 지난 2015년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관련 문건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인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윤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논란 일자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만인 지난해 10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윤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봐주기 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한 건 이른바 미투 운동에 동참했던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입니다. 자신의 감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경찰은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점이 미묘합니다. 보수정권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전직 총수를 겨냥해 힘겨루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소환이나 영장 신청 여부 등 이번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오늘도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기승이라고요. 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6도까지 올랐고요. 대구와 의성은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요. 하지만 퇴근길 무렵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퇴근길 작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영서, 충청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은 좋겠고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가 16도, 부산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이 높아지면서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30도로 올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주말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더불어서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오존이 많이 생성되는 차도에서는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코오롱 측이 한국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 성분이 바뀐 사실을 2년 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보사를 허가해준 식약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꼭 밝혀내야 할 대상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인보사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는 우선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선은 그 정부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하고요. 그러니까 식약처의 어떤 책임과 관련된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회사가 언제 세포가 바뀐 것을 알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형질 전환 연골 세포가 과연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명돼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하나씩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 관절염 치료제를 만들면서 연골 세포를 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장 세포였다 이런 건데 신장 세포는 왜 안 되는 건가요? 뭐 신장 세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건 없고요. 예. 이제 이 사건에서는 그 GP2-293이라는 신장 세포가 실은 실험 과정의 중간에 쓰였던 세포이고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생명과학 실험실에 쓰이는 일종의 재료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를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최종 제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하여튼 이게 원래 연구용으로 쓰이는 세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람한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제 293 세포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럼 만약에 애초에 신장 세포라고 말을 하고 은폐하지 않고 말을 하고 치료제를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아마 허가가 통과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신장 세포가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안정성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그 생명공학 실험실의 공장 세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실험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어떤 특별한 형태, 아주 정말 대단한 형태로 가공하지 않고 사람에게 바로 주입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금 물질이 바뀐 걸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고수 중인데 글쎄요, 이 주장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이게 실험 공정상 중간에 얘네가 끼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이게 15년 전에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하는 게 뭐 첨단 기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 세포였다, 이런 거는 스스로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를 다룰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 세포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형질 전환 연골 세포가 있었는지 이런 의심도 지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식약처의 허술한 검증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약을 개발할 때 식약처 심사와 허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뭐 사전 그 임상이 있을 거고 1, 2, 3상을 통과해야 이제 시판 허가가 나는데요. 네. 이거의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이라든가 그 하위 규정에 따라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예. 국체적으로는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시판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의할 때는 뭐 실제로 이제 위원들이 뭐 실험을 해보거나 식약처가 실험을 해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업체가 제출한 논문이나 데이터가 이제 진짜라는 가정하에 서류들을 이제 의원들이 평가를 해서 허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인보사가 식약처에서 심사와 허가를 받을 때는 뭐 절차나 기간 등의 특이점이 있었습니까? 우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네. 2017년 4월과 6월 회의인데요. 예. 예를 들면 4월 회의 때는 이게 품목 허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약품과 비교도 제대로 안 됐고, 예. 그다음에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통과가 안 됐는데 불과 2달 후인 6월 달에는 타당성이 인정돼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 개선이 없이 통증만 조금 완화돼도 우리가 허가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 2달 사이에 문제가 엄청나게 해결된 게 아니고 네. 이제 판단 기준을 조금 달리해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이 과정에서 그럼 식약처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인보사 신약 허가 과정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이런 데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네. 과거에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뭐 허가받은 줄기세포 중에 한 4개가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런 세포들이 충분히 이제 이런 치료제들이 충분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의문이 계속 있고요. 심지어는 임상시험 환자가 100명도 안 됐는데 시판 허가를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국내용에 해외에는 팔 수 없는 국내용으로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의 치료 시스템, 허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식약처가 코오롱 티슈진 미국 본사 등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곳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질 부분은 뭘까요? 뭐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는 세포가 바뀐 경위라든가, 네. 처음에 293을 연골 세포로 신청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근데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식약처가 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당사자가 직접 가서 업체를 확인을 하고 발표를 하면 그게 적절한 건지 그리고 그 결과를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한 3,700여 명이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한 100여 건의 경미한 부작용 정도가 되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 식약처는 이제 앞으로 한 15년 동안 우리가 장기 관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세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형질 전환 연골 세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물론 그래도 이제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700명의 사람들에게 정체 불명의 세포를 주입한 것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오롱 측이 다음 달에 미국 FDA에 임상 재개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도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돌파구를 좀 찾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 FDA가 요구한 자료들을 과연 이게 한 달 만에 만들어서 제출 가능한 자료인가, 또 제출한 이후에 바로 또 미국 FDA가 재개를 허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신장 세포로 만든 인보사로 임상 재개를 신청한다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겠죠. 업체 입장에서는. 예. 앞서 이건 뭐 인보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재발을 막아야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신약 심사, 허가 과정을 어떻게 바꿔야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절차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문제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번 사건도 식약처가 엄격하게 해석을 했으면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식약처가 위원들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자료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 이런 그 임상 시험을 거쳐서 획기적 신약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임상 시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받고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정부는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좀 엄격하게 승인을 하고 과장 광고도 막고 또 임상 시험에 어떤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에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 총 대신 제재 조치를 쓰지만 상대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측면에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는 일단 무기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둘 다 관세 인상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만 싸우면 중국이 불리하다고 합니다. 관세 말고 또 다른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쉬어야 경제다. 오늘 더 쉬운 경제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이른바 경제 무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전쟁이라고 했는데 전쟁 네. 맞죠? 아, 전쟁이죠. 예, 뭐 정말 전쟁이 이제 확전되기 직전에 네.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했잖아요. 네. 그건 왜 노딜로 끝난 겁니까? 그렇죠. 지난주 정말 전 세계가 기대를 했는데 노딜로 끝났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 기술 이전 아니겠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범했던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 네. 여기에 관련한 내용은 어느 정도 좀 타결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 그러면 이거를 안 지킬 시 어떤 제재와 페널티를 받게 될지를 중국 너네가 법으로 이거를 정해라. 네. 그랬더니 중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 법은 우리나라 건데 네. 이거 왜 우리에 이렇게 과도하게 압박을 하느냐? 우리가 뭐 시행 명령 정도로 우리 스스로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아마 딜이 성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이제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왕이 부장이 들고 와서 류호 부총리가 그 합의안을 듣고 와서 보니까 네. 앞에 한 뭐 50페이지 이상을 많게는 100페이지를 싹 빼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이 마음가짐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됐다. 그래서 예. 모든 책임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과도한 내정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중국에는 과거의 아편 전쟁에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노딜의 핵심 사유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관세 폭탄이 실제로 터진 게 맞습니까? 터지기는 터졌는데 예. 아직까지 째깍 그 시계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시한폭탄의 버튼을 누를지 말지 누르긴 눌렀는데 이제 누른 거죠. 예, 협상이 눌렀죠. 깨지면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터지기까지 시간이 좀 있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 즉 중국이 수출하는 거에 2천억 달러. 그러니까 네. 전체가 한 5천억 달러 되니까 절반 정도입니다. 여기에 네.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는데 네. 그게 이미 현재 도착돼 있는 물건이 아니라 선적 기준으로 매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날 중국의 배에 실은 물량. 근데 이게 중국까지 배로 오려면 미국까지 오려면 한 3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주 내에 만에 하나 극적 타결이 된다면 선적됐던 물량이 미국에서 이제 이 집합에서 풀릴 때는 25%의 고율 관세를 안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고요. 네. 중국도 상대적으로 미국 물량의 600억 달러의 25%를 매겼는데 이건 이제 6월 1일부터 또 실질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
파국 대신에 일단은 한 3주 정도의 한 달 정도의 또 한 번의 기회는 갖자 이런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10% 수준인데 그렇죠, 서로가. 예, 네. 그거를 미국이 일단 25%로 올렸고요. 네. 그 대상이 이제 지난해 일부 이미 올리지 않았습니까? 한 그렇죠. 360억 달러인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천억 달러를 추가하니까 거의 반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중국은 지금 얼마나 매겼습니까? 600억 달러에다가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은 사이즈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보다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이 훨씬 작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관세 폭탄으로 싸우면 중국은 못 매기는 거예요. 한 1,500달러밖에 못 매겨요. 최대치가. 네, 최대치가. 그래서 중국의 관세 폭탄 외에 이제 비관세 무기를 꺼내 들겠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이제 주요하게 나오고요. 예. 지금 속보를 또 하나 전해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통해서 2천억 달러로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중국이 이렇게 할 경우에 마지막 3천억 달러에도 전체 한 5천억 달러 되거든요. 이 네. 중국산 수입품이. 네. 3천억 달러에도 25%를 매기겠다라고 예. 하는데 이 나머지 30천억 달러에 포함된 것들은 뭐 굉장한 전자제품, 실질적으로 중국들의 뼈아픈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또 한 번의 최후 통첩을 뭐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둘이 싸움을 하는데 네. 미국이 일단 TNT 한 10톤짜리 네. 시한폭탄을 지금 가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눌렀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우리도 못 참아 하고 눌렀는데 그거는 그거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되는 예. 그런 파괴력이고 예.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우리 또 한 100톤 더 있어. 예. 이런 거죠. 예.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 차이가 얼마나 그렇죠. 뭐 나요? 나온 김에 한번 표로 보면은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있겠고요. 미국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저 차이를 보면은 위에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 빨간색 부분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네. 작년 기준 2018년으로 쭉 보시면은 저기 10억 달러니까 5,400억 달러를 이제 규모를 미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미국은 중국에 저 밑에 파란색인데요. 네. 1,200억입니다. 1200억 10억이니까 1,200억 달러. 약 한 3분의 1 정도죠. 그래서 똑같이 관세 폭탄을 매길 경우엔 중국이 태생적 한계인 거예요. 네. 매겨봤자 1,200억 달러고 저기는 매기면 5,4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도 관세 폭탄 외에 비관세로 보복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한 3, 4일 전부터 외신들을 통해서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네. 아마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머지 3천억 달러에도 25% 관세를 매긴다라고 했던 것이 하도 외신에서 이제 중국도 반항할 수 있다. 중국이 예. 보복하면 미국이 더 큰 타격. 이제 이런 분석들을 트럼프 대통령 좀 읽어봤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더 욱하는 심정에 이런 예. 폭풍 트윗을 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추론도 예.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관세 이외의 다른 경제 무기들 좀 살펴보겠지만 네. 일단 미국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국 경제에 더 좋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맞아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마다 좀 다른데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제 패배하면 우리의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이제 훨씬 크니까요. 네. 미국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피해가 큰데 한번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분석에서 일단 저 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 1분기입니다. 네. 1분기의 수출 대미와 대중을 봤더니 역설적으로 참 놀라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중 수출은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 17%가 줄었죠. 네. 네. 근데 반면에 올 1분기에 미국으로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하는 수출은 거의 13% 가까이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뭐냐? 중국을 미국이 계속 압박해주고 중국을 완승을 한다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기술 이런 거 따라잡을 때 편법과 불법이 많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막히잖아요, 그 길이. 네.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밑으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지금이 중국이 차지했던 자리를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중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분석들이 저 기준 1분기 때부터 해서 차츰차츰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을 미국이 확실하게 승리를 해서 이 본격적인 공식적인 링 위로 올린다면 네.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는 실은 좀 불법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한국 경제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좀
확실한 승리를 해줬으면 이렇게 바라는 또 하나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 한국의 대외 경쟁력이 중국 대비 대외 경쟁력이 세질 것이라는 것에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건 좀 쉬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시장이 어려워지면 우리 수출길이 중국 시장이 또 막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중국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그 분석은 이제 중장기적인 시선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라는 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벌써 환율이 1,190원대까지도 지금 치솟은 이유가 우리의 지금 원화의 가치 절하, 원화 네. 약세 속도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위안화보다도 오히려 더 크거든요. 그것은 결국 미중이 싸울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공감대가 있는 그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은 중국의 위안화가 약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우리 이해를 한다면 한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면 네.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데 한 뭐 1%밖에 가치가 안 떨어졌어요. 네. 근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4% 넘게 원화의 가치가 이제 급락하는 양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둘이 싸울 때 실질적인 피해 중에 피해는 한국이 본다. 왜? 한국은 중국으로도 수출하고 미국으로도 수출을 하니까 미중이 관세 폭탄을 던지면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역 축소거든요. 네. 네. 그럼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고스란히 1차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약해지면은 원화의 가치도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5월 무역 수지는 안 나왔지만 네. 예. 뭐 세간에서는 5월 무역 수지가 거의 87개월 만에 적자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런 우려가 고스란히 외환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쓸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실은 이 기사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외신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관세로 하면은 중국이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비관세로 보복을 할 텐데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나온 것이 역시 히토류 수출 금지입니다. 네. 이것은 일본과의 그 센카쿠, 뭐 다이오다이, 다이오다이 거의 불때 때 한번 썼던 카드인데 네. 히토류 수출을 막는다라는 카드가 얘기가 나오고 그 있고요. 히토류가 아주 희귀한 광물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등에 쓰이는. 예, 하고 2차 전지에는 뭐 히토류가 없으면은 만들지 못하는데 네. 요즘 4차 산업혁명은 다 2차 전지잖아요. 네. 그걸 다 중국이 갖고 있어요? 95%를 중국이 지금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히토류를 막으면 뭐 이거는 미국도 어쩔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 중국이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 들어있는 많은 미국 기업 중에 정말 핵심들, 가령 애플 같은 뭐 이런 혹은 이제 GM 같은 미국 자동차를 다 쫓아낸다. 네. 인식으로 이런 카드도 쓴다. 그러면 네. 뭐 미국이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역시 정말로 많은 경제 서적, 음모 서적으로 나오는 이제 국채 매각. 미 국채 매각.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네. 시장에다가 그냥 단기간에 폭탄 투하하듯이 내다 던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스스로도 타격이죠. 네.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급락하니까 자신들의 이제 외환 보유 가치 자치가 폭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큰 타격을 미국에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이른바 나오고 자해 있는데 공격이네요. 그렇죠. 육창골단을 한다. 이제 근데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미 달러화에 대한 이제 공격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지 소로스가 옛날에 영란은행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영국의 패권이 확 이제 완전히 위상이 추락했는데 네. 그 달러에 대한 공격은 아직까지 했던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중국이 최초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게 쉬운 카드는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변수도 많은 게요. 이제 중국이 아까 잠깐 화면에 봤지만 한 1조 1,300억 달러를 미 국채를 들고 있고요. 네. 예. 이런저런 뭐 양까지 합쳐서 2조 달러 정도의 융통을 된다. 1조 달러라고만 해도 예. 그러면 1,000조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 발행된 미국채 돌고 있는 게 지금 한 22조 달러거든요. 네. 거기에 2조 달러니까 10분의 중국이 한 1. 10% 정도 들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저걸 시장에 던졌을 때 그건 누구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씩 뭐 토막 내서 던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제 공급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 네.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국채 수익률은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엄청 높아집니다.
그럼 당장의 미국 시중금리는 튀어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예. 쉽게 달러 가격이 이제 추락한다. 국채가 달러랑 같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변수는 뭐냐면 아직까지 세상은 이제 미국을 패권 국가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물량이 싸게 나오면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 시장에 저런 무기 국채 물량이 나오면 받아가고 딴 나라들도 다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중국이 생각한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한 일주일 내에 종료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뭐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채를 다 쏟아버리고 실질적으로 타격도 못 주고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미 국채 매각은 원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시선도 있고요. 반면에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한판 붙어서 패권을 차지하려면 결국 달러화를 추락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 국채 매각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저 카드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야에서도 이걸 놓고는 이제 아주 치열한 뭐 그런 논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쓰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제 국채라는 게 미국이 발행한 국채예요. 재무부가 그걸 중국이 그걸 샀으면 중국 기업 등이 그걸 샀으면 중국 자금이 미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꿔준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중국이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거를 외환 보유고 개념으로 자기들의 달러를 이제 그나마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니까 미 국채 형식으로 보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다시 주고 국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를 판다는 거는 다시 달러를 회수해 오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받을 수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본인들 중국은 달러에 대한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최후의 결사 항전을 펼치겠다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쓴다 못 쓴다 쪽이면 저는 결국 쓸 것이다. 저는 쓸 것이다 쪽입니다. 그래요? 특히 중국의 최근의 모습들이 심상치가 않은 게 뭐 금을 많이 점점 빠르게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든가 또 하나 이제 러시아와 이란과의 연대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든가 최근에 보면 중국의 금 사들이는 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 저기 온스인데요. 6,110만 온스. 톤으로 하면은 한 1,800톤, 1,900톤 정도를 지금 중국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2월, 1, 2, 3월, 4월 한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지금 중국이 금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시선만 보면 금을 왜 사겠습니까? 결국은 금은 달러의 대항마니까 달러에 타격을 입힌 다음에 뭐 근본이 이제 미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우리는 금을 갖고 있으니까 위안화를 더 믿어라 뭐 이런 식의 대전쟁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금 비축량을 가지고도 또 저는 해석이 있고요. 비트코인이 또 엄청나게 최근에 급등 폭등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오르는 겁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또 달러의 대항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힘을 얻을 때 비트코인은 거의 대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간처럼 이제 중국이 미국을 한번 공격할 수 있다.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럼 다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오를 수 있다라. 또 이 채널로 한쪽에서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수요가 몰리는 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거의 시작은 다 역시 중국의 반격을 예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는데 한국에 대한 피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